아홉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암호 알고리즘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이제 암호 알고리즘 8장 노트에서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내부 모습 그리고 암호 모드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나머지 해시 함수, 맥 그리고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전자 서명 알고리즘 이들 알고리즘 네 종류의 알고리즘의 이제 내부 모습을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해시 함수입니다. 해시 함수는 이제 일방향성을 보장을 해야 되겠고 충돌 회피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충돌 회피를 만족하는 어떤 함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머클과 댐가드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 함수는 충돌 회피 함수가 된다는 거를 증명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학술적으로 이런 구조를 갖고 이런 구조로 함수를 만들게 되면은 이 함수는 충돌 회피 해시 함수 충돌 회피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은 뭐냐면은 해시 함수는 메시지를 입력받아서 그 메시지를 대표하는 값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해시 값은 메시지에 있는 모든 요소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이만큼 크면은 걔를 다 써야지 그 중에 일부만 쓰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메시지들을 다 이용을 해서 뭔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들을 한꺼번에 이용하기는 힘드니까 그 메시지를 나눠서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크기대로 나눠 가지고 얘를 요 함수에 적용시키고 다시 이 결과와 또 그 다음 블럭을 적용시켜서 또 해요. 그러면 이게 왜 충돌 회피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 구조를 보면은 여기서 최종 나오는 이 결과는 이 메시지에 다 영향을 받겠죠. 메시지의 모든 구성 요소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요 패딩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줘야지만 이 증명의 중요한 요소가 여기에 이제 이 길이를 넣는 건데 요 앞에 있는 1000은 비트 채우기가 되겠죠. 그래서 비트 채우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메시지의 길이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길이를 64비트를 맨 마지막에 넣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메시지 길이를 64비트를 넣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제일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메시지의 길이는 2의 64승 크기보다는 작아야 돼요. 메시지의 길이를 여기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메시지 기록을 64비트에 기록하기 때문에 메시지의 크기는 요 길이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길이가 2의 64승이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그래서 뭐 메시지 길이가 부족하다 뭐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제한적으로 여기에 메시지 길이를 64비트 공간을 남겨가지고 여기다 메시지 길이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록하는 게 그 충돌 회피 해시 함수 일방향성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크기가 좀 제한이 된다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이제 이 블럭들을 나눠서 처리하게 되는데 요 나누은 요 조그만 H가 충돌 회피이면 요 조그만 애가 충돌 회피이면은 전체가 충돌 회피된다는 것이 이 머클 댐가드 구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충돌 회피면은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패딩을 해서 만들게 되면은 충돌 회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 사람들이 증명했기 때문에 요 증명 이후에 해시 함수들은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SHA-1, SHA-2, 뭐 MD4 뭐 이런 것들은 다 머클 댐갓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이런 조그마한 H는 어떻게 충돌 회피 함수로 만들 수 있는지, 그게 이제 궁금할 텐데, 그거는 또 이 데이비스 마이어라는 사람이 또 블럭 함수를, 블럭 대칭 암호를 이용하면은 그 충돌 회피 함수를 만들 수 있다고 또 증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왜 그런지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게 증명했기 때문에, 즉 결국에는 요 H들이 뭐가 되냐면은 블럭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블럭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블럭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메시지와 키를 받겠죠. 메시지와 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은 얘가 메시지고 얘가 키처럼 보이잖아요. 얘가 메시지고 얘가 키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암호화될 메시지고요, 얘가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꼴입니다. 이 블럭 함수는 얘를 키를 이용해서 얘를 암호화해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걔를 다시 M2를 이용해서 암호하는 거예요. M2가 키가 돼서 암호화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그 결과를 다시 세 번째 블럭으로 암호하는 형태로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메시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해시 함수에서는 내부적으로 블럭 암호를 사용하는데, 그 블럭 암호의 키가 우리가 해시하려는 메시지 블럭 값이 키가 돼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암호화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중요한 뭐 꼭 이렇게 세세하게 알아두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충돌 회피 함수를 만드는 방법들을 증명을 해놨고, 그럼 증명해놨으면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해시 함수를 만들면 돼요. 즉, 이 구조는 그대로 가는 거고, 얘만 우리가 필요하면은 우리에 맞게끔 바꾸면은 우리가 원하는 해시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일 먼저 표준으로 정한 게 이제 이 SHA 알고리즘인데, 이 SHA 알고리즘은 언제 제일 먼저 표준으로 제정됐냐면은 93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근데 발표하자마자 문제점이 드러나가지고 바로 95년도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SHA-1이고, 이 SHA-1이 오랫동안 이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SHA-1은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머클 댐갓 구조를 하고 있고요. 이 SHA-1은 그 출력이 160비트예요. 160비트. 160비트가 되면은 이제 근데 그 문제 풀다 보니까 8바이트면은 8바이트인데 그거에 가능한 값의 개수가 왜 2의 8승이 돼? 참 황당해가지고 참. 예, 여러분들 그 기본적인 산수는 해야 돼. 어쨌든 이게 160비트예요. 그러면 2의 160개의 종류의 값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일 이론의 그 버스데이 패러독스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강한 충돌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50%이기 위해서는 해시를 몇 번 해보면 되냐면, 다른 값을 해보면 되냐면은 제곱근 정도로 해보면은 그 안에는 같은 게 50% 임의의 쌍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해시 함수의 안전성은 160비트를 쓰고 있는데 2의 80승, 80비트의 안전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반으로. 그러니까 비트 길이의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80비트의 안전성을 가지게 되는데, 오랫동안 잘 쓰다가 2005년이 되면은 이 중국에 있는 분들, 또 다른 분들이 이 SHA-1의 문제점들을 찾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2의 69승이면은 충돌을 찾을 수 있다는 거를 보였습니다. 실제 충돌을 찾은 건 아니고요. 또 그 다음에 스티븐스는 그거보다 좀 더 낮게 2의 61승이면 찾을 수 있다라는 걸 보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원래는 2의 80승, 80비트의 안전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허점들이 있어서 61비트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샤1을 우리가 안전적으로 쓰기 어렵겠다 해가지고 샤2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샤2는 길이를 224, 256, 386, 512 네 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샤2도 여전히 머클 댐갓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샤1과 다르지 않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현재 주로 사용하는 것이 샤2 256을 많이 써요. 256이 되면은 이제 안전성이 128비트인데 샤2의 무슨 허점들 때문에 또 그거보다는 좀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샤2도 뭐 여전히 같은 형태의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2015년도에 샤3를 새롭게 또 그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고 거기서 채택된 게 캐샥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제 캐샥을 이제 샤3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샤3도 만들어질 때부터 224, 256, 386, 512 네 가지 버전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샤3도 보통은 우리가 많이 쓰는 게 256을 쓰게 돼요. 그럼 이제 나중에 256을 지금 현재 많이 쓰는데 256이 그러니까 너무 약하다라는 게 되면은 표준을 바꿀 필요 없이 우선은 386, 512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 AS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고정된 길이의 출력을 갖는 그런 또는 고정된 블럭 크기나 고정된 키를 사용하는 함수를 우리가 표준으로 정했는데 지금은 조금 유연하게 그 정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에 문제가 생겨도 바로 버리지 않고 그보다 조금 더 안전한 더 키가 긴 또는 이렇게 해시 함수의 경우에는 그 출력이 더 긴 걔를 새로운 표준을 정하기 전까지는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캐샥은 기존까지 지금까지 앞에서 보여드렸던 샤1, 샤2와 달리 머클 댐갓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샤1에 대해서 좀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뭐 이거 꼭 중요한 건 아닌데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얘는 머클 댐갓 구조를 하고 있고 샤1은 160비트를 사용하도록 해놨습니다. 160비트. 그래서 2의 80승, 80비트의 안전성을 갖고 있는 해시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물론 여러 가지 허점들이 발견돼서 2의 80보다는 약해졌긴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원래 그 출력이 160비트니까 그 생일 파라독스에 의해서 2의 80승 정도가 되겠고 아까 머클 댐갓 구조 보면은 메시지를 일정한 블럭 단위로 나눠서 그 블럭들을 반복적으로 적용시켜서 최종 출력을 얻어내는데 이 샤1은 블럭을 512비트 단위로 쪼개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샤1은 요거의 크기가 512비트라는 거예요. 512비트고 얘가 몇 비트예요? 결국은 얘가 우리가 블럭 알고리즘은 블럭 크기를 입력하면은 똑같은 크기의 출력을 주죠. 128비트는 128비트예요. 그러면 이 IV가 얼마냐 하면은 샤1은 160이에요. 160이고 키가 512. 키가 512이고 160인 블럭 아머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0을 아머에서 160 얻고 또다시 얘를 이용해서 160 얻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머클 댐갓 구조가 나중에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은 M을 해시하면은 어떤 값이 160비트가 나오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 M을 어떻게 했냐면 512비트 단위로 쪼개서 이 과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 나온 값에다가 다시 뭘 하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를 원래는 IV라고 하는 이 고정된 값이에요. 얘는 그 알고리즘에서 정해놓은 값이에요. 항상 고정된 IV 값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암호화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M이 있고 또 다른 뭔가 프라임을 붙인 해시값을 구하고 싶으면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온 얘를 IV 대신에 얘를 이용해서 그 다음을 계속 진행하면 돼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뭐가 걸리는 게 있을까요? 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는, 그러니까 요 값하고 요 값, 원래 나와야 되는 요 값하고 요 HM을 이용해서 계산되는 요 값하고의 차이는 뭘까요? 뭔가 달라진 점이 뭘까요? 그냥 우리가 메시지 M과 M''을 결합해서 해시하는 그 해시 값하고 실제 M을 먼저 해시한 다음에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럼 걔를 요 값으로 써서 다시 M''을 이용해서 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와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되는 이 M' 값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얘를 계산할 때는 MN에 뭐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죠? 채우기가 붙죠. 원래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은 M 요 사이에는 채우기가 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채우기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얘를 갖고 다시 계산하면은 뭐하고 같냐면은 HM 패딩 M''하고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얘를 이용해서 얘 값을 이용해서 요거를 IV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면 이제 얘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이 머크 댐갓 구조는 512비트 쪼개가지고 반복적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얘의 결과를 이용해서 다시 이 반복을 하지 않고, 만약 채우기가 없다면 뭘 할 수 있냐면은 그냥 이걸 이용해서 또 추가적인 얘와 똑같은 애들을 계속, 똑같은 애나 여기다가 붙인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산한 게 아니라 이 앞에 거를 이미 계산했으면 얘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채우기가 필요 없고 채우기가 안 해진 딱 512비트의 배수면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머클 댐갓 구조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은 나중에 그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맥을 만들 때 약간 문제가 됩니다. 요 문제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거니까 MN이 있고 MM 플러스가 있으면 한 번 더 하겠죠. 그러면 이 한 번 더 하는 거를 여기까지 해놓은 거 요 결과값을 가지고 내가 추가적으로 처음부터 계산한 게 아니라 끝에 붙여서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끝에 붙였을 때 그 원래 거와 달라지는 이유는 맨 마지막에 항상 뭘 한다? 채우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만 없다 그러면은 항상 쉽게 어떤 해시 값으로부터, 그러니까 hx로부터 이런 애를 구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이런 애를 갖고 있으면 이런 애를 구하기가 되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산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원래 이렇게 계산할 땐 여기에 x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뭐가 붙어요? 채우기가 붙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hx를 이용해서 얘를
이 세모를 이용해 가지고 hy를 계산하면은 얘와 얘는 달라지겠죠. 채우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 처음 사용하는 160비트 IB 값입니다. 그래서 얘를 계속 반복적으로 블럭들, 아까 M1이라는 이 블럭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결국 이 SHA-1이라는 요 함수가 블럭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블럭 암호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런 뒤에다가 붙일 수 있는 이 여지가 있는 애인데, SHA-3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얘는 뭐라고 하냐면 머클 댐갓 구조라 안 하고 스펀지 구조라 그래요. 스펀지 구조. 그래서 스펀지 구조는 이렇게 물을 쭉 빨아들일 수 있죠. 스펀지가. 그럼 물을 쭉 빨아들인 다음에 다시 짜면 물이 나오겠죠. 그런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메시지들을 쭉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여서 어떤 값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원하는 만큼 쥐어짜 가지고 그 값들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어서 얘를 스펀지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들을 이 함수에 이용해서 계속 여기에다가 그 블럭들을 똑같이 나눠서 하는데, 얘는 아까와 달리 이 뒤에다가 붙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뽑아내는 형태 때문에 얘는 얘를 이용해서 이런 애를 구할 수 없게끔 지금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자세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 그러면, 간단히 요약하자 그러면, 해시 함수는 기존에는 머클 댐가드라는 구조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머클 댐가드라는 구조는 약간의 이런 뒤에다 붙이는 어떤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없는 SHA-3는 새로운 형태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 그 구조를 우리는 스펀지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펀지 구조는 얘는 출력을 꼭 필요한 만큼 아니라 더 많이 뽑아낼 수도 있어요. 원래 정해져 있는 값 말고도 더 많이 필요한 만큼 뽑아내서 이 메시지의 어떤 출력 값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해시 함수가 그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맥을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맥은 이제 해시 함수는 그냥 메시지만 입력받아 가지고 메시지를 어떤 정해진 크기의 값으로 매핑해주고, 이 매핑된 값은 메시지를 대신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뭔가 어떤 값이 되는 거고, 맥은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메시지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가요? 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키가 없는 사람은 그 출력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맥에서 사용하는 키는 대칭키와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생성하는 사람하고 확인하는 사람은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맥 값을 주면은 그 사용자도 똑같은 메시지에 대해서 똑같은 키를 이용해서 맥 값을 계산한 다음에 내가 계산한 맥 값과 수신한 맥 값이 같은지 비교를 해보겠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 맥이라는 함수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처음부터 그냥 새롭게 어떤 맥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는 만들지 않고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맥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해시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맥을 만들게 되면은 그 맥을 H맥이라 그래요. 해시 기반 맥, 해시 베이스드 맥. 그래서 H맥이라 그러고요.
그 메시지를 그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맥을 만들라 그러면은 아까도 우리가 그 머클 댐과 구조에서도 봤지만 이 출력되는 값은 메시지의 모든 요소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모든 요소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노트에서 봤던 암호화 모드 중에 CBC 모드가 있고 CTR 모드가 있었어요. 그러면 CBC 모드로 메시지를 암호하게 되면 맨 마지막 암호 블럭은 모든 평문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CTR 모드로 암호를 하게 되면은 맨 마지막 블럭은 맨 마지막 평문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CTR 모드로 암호할 경우에는 각 블럭들은 각 평문 블럭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값이 없어요. 근데 CBC 맥은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암호를 하게 되겠고 맨 마지막 블럭은 모든 평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맨 마지막 블럭을 맥으로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 대칭 암호 알고리즘 이용해서 맥을 만든다는 거는 CBC 모드로 그 메시지를 암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이제 CBC 맥이라고 하고요. 비슷한 애들이 있고 그거를 조금 더 다르게 하는 형태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M맥, P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뒤에 가서 이제 살펴볼 거고요.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이 맥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결성을 검증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제 키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맥 대신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맥 대신 똑같은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전자 서명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얘는 내버려두고 얘와 맥을 하는 거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둘 다 무결성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둘 다 무결성을 제공해 주는데 이 서명하는 경우에는 부인 방지가 맥을 하는 것보다는 더 강하죠. 왜냐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K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맥은 그 맥을 확인하는 사람도 키를 갖고 있어야 되겠고 생성하는 사람도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맥을 생성할 수 있는 키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전자서명은 개인 키는 오직 한 사람만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서명은 맥을 이용해서 무결성하는 것보다 전자서명을 하게 되면은 부인 방지가 좀 더 강하게 제공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비용은 맥하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성능은 그러니까 실행 속도죠. 알고리즘 수행 속도는 전자서명하는 것보다 맥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또 전자서명의 또 다른 이점은 얘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K가 필요한 게 아니라 플러스 K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플러스 K는 얘를 위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플러스 K를 내가 다 딴 사람한테 주면은 다수가 얘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맥은 내가 키를 주는 순간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할 수 있어요. 그 메시지를 그 맥을 생성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맥을 써야 되는 거고 아니면 맥을 갖고는 그렇게 안 되면은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전자 서명을 가지고 그 무결성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무결성을 제공할 때 전자 서명을 사용하는 것과 맥을 사용하는 거의 차이점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CBC 맥인데 말씀드렸듯이 CBC 모드로 메시지를 암호하면은 마지막 암호 블록은 모든 메시지에 영향을 받게 되겠고 아무나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키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CN은 맥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맥 값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CN을 계산해서 얘를 맥으로 쓰면은
위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CN을 바로 맥으로 쓸 수 없고 뭔가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보통 CBC 맥은 어떻게 하냐면은 맨 마지막 CN을 또 다른 키로 한 번 더 암호해서 얘를 맥 값으로 씁니다. 얘를 바로 쓰면은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위조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이 C맥은 맨 마지막에 조금 다르게 해요. 맨 마지막에 또 다른 K1으로 만약 패딩이 필요한 애는 패딩을 하고 K1으로 XOR해서 암호해서 요 값을 만들어내고, 만약 채우기가 필요 없는 애는 K2로 XOR해서 암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예요. 요거를 그대로 쓰면은 뭔가 위조가 되기 때문에 요 위조할 수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맨 마지막 블럭을 조금만 다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 암호하는 알고리즘이 AES다. 그럼 AES는 블럭 크기가 얼마예요? 128비트죠. 그러면 요 맥 값이 몇 비트가 돼요? 128비트가 돼요. 그럼 128비트가 되면은 충돌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거기에 루트가 씌워지니까 64비트 안정성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낮아지는 거죠. 일반 해시 함수와 달리 얘는 이제 요 맥의 길이가 이제 블럭 크기의 길이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128비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메시지를 그 맥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충돌이 나타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그 중간고사 문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속 똑같은 걸로 우리가 발생하다 보면은 똑같은 값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그 키를 계속 쓰면 안 되고 똑같은 키로 계속 여러 메시지들에 대한 맥을 계산하다 보면은 충돌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요 크기에 의해서 또 버스데이 파라락스를 적용하면은 얼마만큼 하면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충돌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 CBC 맥을 쓰는 경우에도 키를 적절하게 자주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CBC 맥을 위조하는 방법인데 이 문제들 때문에 이런 어떤 추가적인 장치를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N맥이라는 게 있는데 이 N맥은 이 구조가 비슷한 게 뭐냐면, 이 구조는 아까 봤던 해시 함수의 구조랑 되게 비슷해요. 해시 함수의 구조랑 비슷해서 이제 원래는 해시 함수에서는 여기에 IV라는 고정됨 늘 똑같은 값이 들어가는데 이 N맥에서는 여기에 키 값이 들어가서 이 키 값을 이 메시지로 계속 암호합니다. 암호해서 이제 그 최종적인 값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해시 함수에서 값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거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AS나 DES를 모습을 안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 안에 보면은 우리는 128비트 키를 써요. 그렇죠? DES는 56비트 키를 쓰고 AS는 128비트 키를 쓰는데, 내부적으로 그 128비트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의해서 라운드 키로 바뀌게 되겠고, 이 안에서 뭐 AS 같은 경우에는 11번의 라운드, 데스는 16번의 라운드가 진행이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블럭들 암호할 때마다 K1이라는 걸 쓰고 있죠. 똑같은 걸로 계속 암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부적으로 쓰는 라운드 키들이 요거와 요거와 요거가 달라지지 않죠. 다 똑같은 키로 라운드 키를 만들어서 쓸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바뀌겠죠. 한번. 그런데 아까 해시함수 봤지만 여기서도 보면은 이 P1이 여기 AS의 키로 들어가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이 안에서 라운드 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라운드 키는 여기서의 라운드 키와 어때요? 달라지죠. 왜? 키가 바뀌고 있잖아요. 계속 키를 바꿔가면서 암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성은 얘가 더 나쁜 거죠. 왜 나쁘냐면은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CBC 맥을 암호 모드를 계속 암호할 때 키를 결정하게 되면은 그 블럭 함수를 여러 개 블럭만큼 암호를 진행할 거예요. 그 CBC 모드든 뭐든 간에. 그런데 그 안에서 쓰는 라운드 키들이 원래 안 변하죠. 이 블럭들을 암호할 때마다 1번째 블럭, 2번째 블럭, 3번째 블럭, 4번째 블럭을 할 때마다 그 내부에서 쓰이는 키들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키들을 매번 메시지 그 암호할 때마다 키를 바꿔버리면 라운드 키를 매번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고 최적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맥 만드는 방법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CBC 맥을 봤는데 CBC의 모드의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네? 그치.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얘도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M맥도. P1으로 얘를 암호하는데 또 순차적으로 해야 돼요. 아까 CBC 맥, C맥도 결국은 CBC 모드로 암호하고 맨 마지막 블럭만 뭐 위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할 뿐 결국은 CBC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병렬 프로세서를 또는 멀티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CBC 모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CTR 모드라는 걸 만들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찬가지로 이 P맥은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얘는 이것들을 병렬로 할 수 있어요.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뭔가를 하는데 쭉 계산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나온 것들을 다 XOR 해가지고 최종 결과를 만드네요. 그러니까 요 n번의 암호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블록들이 n개면은. 근데 이 각각을 다 독립적으로 병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늘 이해하시면 돼요. 순차적으로 하는 게 있다. 그럼 이게 이제 속도가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별로 안 좋을 테니까. 그러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병렬로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찾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CBC 모드, CTR 모드가 있듯이 여기서도 CBC 계열의 맥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은 뭐에 단점이 있어요? 순차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P맥이고 이 P맥은 또 그 한 가지 그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중에 하나만 뭔가 바꿔야 되면은 나머지 C들이 같겠죠. 그쵸? 그러면은 그것만 바꿔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평문이 있는데 그 평문에 P 뭐 3만 달라. 그러면 그거를 다른 거를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머진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리고 이것도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일회용 맥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일회용 맥. 원타임 맥이라는 건 일회용 맥이라는 거는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번 할 수가 없고 원래는 우리가 키가 있고 메시지가 있으면은 여러 번 맥을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영구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은 키를 바꿔줘야 안전성이 높은데 원타임 맥은 딱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타임 맥은 되게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대요. 저도 그 내부적인 건 잘 모르지만 이 원타임 맥은 만들기가 쉽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대요. 그런데 이 원타임 맥을 일회용 맥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맥으로 바꾸는 방법을 또 이 사람들이 제안하고 있고요. 그걸 카터 웨그맨 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타임 맥을 이용해서 여러 번 맥을 계산할 수 있는 맥으로 바꿔서 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 저 용어가 예전에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냐면은 GCM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인증 암호화 모드 중에 GCM 모드가 있는데 그 GCM 모드는 메시지를 카운터 모드로 암호화하고 맥을 이 카터 웨그맨 맥을 이용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터 웨그맨 맥이라는 거가 뭐냐 하면은 일회용 맥을 다중 맥으로 바꿔서 쓰는 그런 방법 맥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맥은 아까까지는 이제 그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 이용해서 맥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이제는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맥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맥을 만들려면은 키가 원래는 메시지만 들어가야 되는데 키를 추가로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키를 앞에다 넣을 수도 있고 뒤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뒤에다 붙여서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두 가지 방법이죠. 근데 이 방법은 그 우리 머클 댐갓 구조에서는 위조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hx가 있으면 얘를 계산하기가 쉬워져요. 물론 이 중간에 패딩이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요 값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hkx라고 한 애가 있으면 얘를 이용해 가지고 요거의 출력 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애는 k가 없어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만 있으면 이 맥값만 있으면 k를 앞에다 넣었어요. 그럼 여기서 계산된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 맥값이에요. 그럼 이 맥값을 해시 함수의 입력으로 원래 주어진 ib를 쓰지 않고 얘를 입력으로 써가지고 요 y를 붙이면은 요런 그 맥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키를 몰라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얘가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 맥으로 사용되기는 힘들어요. 요 중간에 패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지만 여전히 위조는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뒤에 붙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도 단순히 붙이면 안 되고 뒤에다도 단순히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 앞뒤에다가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에다가 다 붙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해시 함수에다가 맥을 만들려고 봤더니 메시지에다가 키를 추가해야 되는데 이 키를 어떻게 추가하냐? 그냥 그 단순하게 추가했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보안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를 다 고려해서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데 얘 말고도 이렇게
해시를 두 번 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을 다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표준에 RFC 표준으로 정해진 애는 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요 방법을. 그래서 K를 두 개의 K1, K2로 만들어 가지고 앞에 하나 붙이고 뒤에 하나 붙여서 해시를 두 번 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맥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샤3는 이제 머클 댐갓 구조가 아니라 스펀지 구조이기 때문에 요 형태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얘도 샤3는 뒤에다 붙이는 형태로는 안 돼요.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뒤에다 붙이면 안 되고 이 샤3를 쓸 경우에는 그냥 앞에다 붙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샤1, 샤2의 문제는 이 문제가 되게 있는 거죠. 뒤에다가 붙일 수 있는 그 문제들 때문에 이제 이런 스펀지 구조의 새로운 형태의 해시 함수를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